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결혼식장에 가는 길은 언제나 어색했어요. 어색한 하객들과의 인사, 불편한 힐, 입고 싶은 옷 대신 고른 단정한 스타일. 더군다나 오늘은 시누이의 결혼식이었죠. 남편의 여동생. 결혼 10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날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형수, 그것도 말끝마다 혀를 끌며 마치 내 존재가 불편하다는 듯한 그 어조로 불렀죠. 그런데도 나는 오늘 그녀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부케 들고 서 있는 시누이에게 다가가더니 정말이지 눈물이라도 흘릴 것 같은 표정으로 그녀를 안아줬어요. 나는 뒤에서 멀뚱히 서 있었죠. 서로 안는 것도 눈물을 보이는 것도 다 좋은데 왜 그렇게 애틋한 건지 나는 좀 의아했어요. 결혼식장은 생각보다 화려했어요. 작은 웨딩홀이 아니라 호텔 3층 대연 회장이었고 하객도 많았고 드레스도 화려했어요. 남편은 사회를 보기로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맡겠다고 시누이에게 자청했다고 했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분명 그랬어요. 시누이와 그렇게 각별한 사이였나? 평소엔 말도 안 섞던 남매였는데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지? 나는 그저 마음속으로 가식이라도 잘해라 하고 웃어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 나는 그 결혼식에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식이 시작됐고 신랑은 낯선 얼굴이었어요. 이름도 처음 듣는 성도 낯설었어요. 그리고 신부가 입장했죠. 드레스 자락을 들고 들어오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나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내 친구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절친이었죠. 대학 때부터 20년 넘게 알고 지낸 내 속까지 다 꿰고 있는 그런 친구. 뭐야, 저게 왜 저기서 나와? 누가 봐도 이상했어요. 결혼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던 친구가 내 시누이의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되어 나타나다니.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어울리며 식사를 하려던 찰나.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드레스룸도 신부 대기실도 복도도 화장실도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사회도 끝났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날 밤까지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나는 모든 의심을 조각처럼 이어붙이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가 신부라는 것, 남편이 결혼식 사회를 맡았다는 것, 그리고 사라졌다는 것. 도저히 우연이라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현실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나게 돼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결혼식 끝나고 회식 자리라도 있었던 걸까 싶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 한마디의 연락도 없이 새벽 2시까지 안 돌아온다는 건 이상했죠. 너무 이상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날 신부 입장하던 그 장면이었어요. 흰색 드레스에 머리를 단정히 넘긴 채 웃으며 걸어오던 그 얼굴. 그건 내 대학 시절 동기이자 가장 깊은 비밀까지 나눴던 친구 유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정은 내게 한 번도 결혼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 몇 달 전에도 만났었고 그때도 결혼 얘기 따윈 없었어요. 나는 당장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울리는 벨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기계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의도적이라는 걸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집에 없었고 대신 욕실 거울 위엔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며칠만 혼자 있고 싶어. 이게 무슨 소리죠?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사람이 다음날 아침엔 혼자 있고 싶다는 메모만 남기고 사라진다는 게 나는 더는 참고 있을 수 없었어요. 당장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너한테 말 안 한 건 다 이유가 있었어. 그 애도 복잡했겠지. 그 애? 누구 얘기하는 거지? 신우이요? 아니, 내 친구 말이야. 그 순간 핏기가 싹 가셨어요. 시댁이 유정이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왜? 이틀 후 나는 다시 유정의 이름으로 혼인신고 기록을 찾았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쓰인 남편의 이름을 보게 됐어요. 정진우. 내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생년월일까지 완벽하게 같았어요. 혼인신고일은 바로 신우이 결혼식 전날. 나는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본 그 결혼식은 신우이의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내 친구의 결혼식이었어요. 나는 하객이었고, 내 친구는 신부였고, 내 남편은 신랑이었어요. 모든 게 뒤틀렸고, 나는 이제 이 결혼이라는 이름의 장난 속에서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부터가 진실인지도 분간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시댁은 알고 있었고, 친구는 거짓말을 했고, 남편은 날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고,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모든 걸 마주한 지금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돼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절대 끝까지 다 무너뜨리겠다고. 그날 이후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매일 확인했어요.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엔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를 잡았죠.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 걸 몸소 느끼게 됐어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친구는 연락이 두절됐고 시댁은 묵묵부답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옥에서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감정이 너무 넘치면 그 다음엔 오히려 무감각해지잖아요. 울고불고 할 기운조차 사라지면 머리는 오히려 맑아져요. 나는 그 상태에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남편의 행방을 추적했어요. 남편의 회사에 전화했더니 사직 처리가 되어 있대요. 시점을 확인해 보니 결혼식 일주일 전, 즉 이미 계획된 퇴사. 회사 사람들도 몰랐대요. 그렇게 조용히 나갈 줄 몰랐어요. 정 팀장님 항상 성실하셨는데. 나는 속으로 성실한 얼굴 뒤에 숨겨진 이중 생활을 떠올렸어요. 두 번째로 확인한 건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 나는 공동명의 계좌를 몇 개 확인했는데 결혼식 전날 모든 돈이 한 계좌로 송금돼 있었어요. 그 계좌, 예금주 이름은 박유정. 그때야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도둑질. 세 번째, 결정적인 단서가 생겼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이전에 백업해 놓았던 클라우드에서 사진 하나를 찾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드레스룸에서 유정의 드레스 자락을 잡아주고 있었고, 유정은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분명 자기들끼리만 보려고 찍은 사진. 날 속인 사람들의 얼굴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고, 신뢰였고, 나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되찾기 위해선 그들과 똑같이 냉정하고 계산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며칠 뒤 나는 유정의 부모님 집 앞으로 찾아갔어요. 20년 전에 자주 놀러 갔던 그 집 앞. 이젠 낯설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문이 열렸고
나타난 사람은 유정이 아니었어요. 남편이었어요. 깜짝 놀란 듯 한 걸음 물러선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내가 웃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랜만이네, 진우 씨.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그는 말이 없었고 나는 계속했어요. 유정이 어머니 댁에 같이 사는 거야? 혼인신고까지 했던데 축하해. 근데 재밌는 건 하나 있더라고. 무슨 말이야? 내가 가지고 간 돈, 내가 기록 다 땄어. 예금주, 거래 내역, 다 증거 남아있어. 그리고 사진. 너희 둘이 찍은 사진, 클라우드에 잘 있더라.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잠깐만, 그게. 걱정 마. 아직 안 넘겼어. 근데 넘길 거야. 아주 천천히. 너희 둘 인생이 얼마나 구겨질 수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나는 돌아섰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복수는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진짜 나를 꺼내기로 했어요. 모두가 나를 속였으니까. 이제 나도 속이지 않고 밟을 거예요.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티를 내지 않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엔 정장 입은 척 나가서 카페에서 시간 보내고 저녁엔 피곤하다며 일찍 자는 척 했어요. 하지만 내 속은 끓고 있었어요. 나를 우습게 본 그 사람들, 그들이 만든 거짓된 결혼식 그 사이에서 하객 노릇을 하며 박수까지 친 내 모습이 어디까지 굴욕적인지 스스로도 참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굴욕은 끝났어요. 나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말로 안 통할 것 같아서 증거를 들고 갔죠.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날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죠. 어머, 웬일이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나는 아무 말도 않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결혼식 날 드레스룸에서 찍힌 남편과 유정의 사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 결혼식, 신우이 결혼식 아니었죠?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넌 몰랐구나. 아직도. 뭘요? 너한테 말 안 한 게 어쩌면 우리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애도 불쌍했어. 그 애? 또 그 애? 유정이요? 그래. 그 애가 말했어. 너한테 다 뺏겼다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뺏겼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이죠? 나는 되물었어요. 제가 유정이한테 뭘 뺏었는데요? 진우.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진우가 너랑 결혼하기 전에 그 애랑 잠깐 만났었대. 뭐라고요? 그 애가 그걸 말했어. 너한테 진우를 뺏긴 거라고. 넌 친구인 척하면서 몰래 다 가져갔다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요? 그걸 믿으셨어요? 처음엔 안 믿었지. 근데 그 애가 진우랑 연락하면서 힘들어하는 걸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너한텐 항상 뭔가 감춘다는 느낌이 들었어. 너무 완벽한 척 했잖아.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그들이 날 믿지 못했대요. 내가 너무 참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조용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 등에 칼을 꽂는데 죄책감조차 없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와 나는 또다시 클라우드에 접속했어요. 남편과 유정이 주고받은 문자, 그 안에 담긴 단서들, 사진 속 배경에 찍힌 작은 간판, 모든 걸 확대하고 저장하고 하나씩 정리했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사기였어요. 남편은 나와 법적으로 여전히 혼인관계였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다면 중혼죄에 해당됐죠. 그리고 유정은 그걸 알고도 동참한 거예요. 나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름도 생소한 법무법인이었지만 소개받은 그 여성 변호사는 내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건 형사로도 갑니다. 돈을 옮긴 시점, 혼인신고 날짜, 모든 게 정황상 계획 범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눌러두었던 모든 것들이 쾌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복수는 고소장 접수. 두 사람 이름으로 동시에 진행했어요. 정진우 내 남편, 박유정 내 친구. 동시에 나는 SNS에 익명 제보 계정을 하나 열었어요. 복수는 시작됐다는 말과 함께 두 사람의 사진 중 일부를 올렸죠. 아직 얼굴은 모자이크했지만 결혼식 사진과 그들의 뒷모습을 찍은 한 장의 사진은 이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실화임? 호텔홀? 나 그날 갔었는데. 진짜면 완전 소름인데?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곧 세상의 모든 비웃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마지막 무대 커튼을 직접 내려줄 거예요. SNS 계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어요. 처음엔 그냥 찌라시 수준의 반응이었지만 며칠 만에 구독자가 수천 명이 넘었고 익명 제보함엔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몇 개는 유정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대학을 다녔던 동기들, 같은 회사에 있었던 전 직장 동료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그녀가 살던 동네 사람까지. 하나같이 그녀가 겉으론 밝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늘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왔고 질투심이 강한 아이였다고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대요. 유정이 짝사랑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한 날 유정은 그 선배의 여자친구가 몰래 사귄다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했어요. 당시엔 그냥 유정이의 실수려니 넘겼었어요. 나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선배랑은 이어지지도 않았죠. 근데 그 일이 있었던 이후로 유정은 나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넌 너무 잘나서 그래. 나는 항상 너한테 밀려. 이젠 좀 지쳤어. 그녀가 내게 자주 하던 말이었죠. 그 말을 농담처럼 받아들였던 내가 이제는 어리석었단 걸 깨달았어요. 유정은 내 인생을 대신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시댁을, 심지어 내가 가졌던 조용한 삶조차.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한편 SNS 제보 중에는 놀라운 사진 하나가 도착했어요. 호텔 연회장에서 찍힌 사진. 내가 결혼식 당일 찍힌 사진 속 테이블 뒤쪽에 유정이와 남편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배경에 담겨 있었어요. 정면은 아니지만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손짓, 시선, 표정. 나는 그걸 캡처해 SNS에 올렸어요. 이번엔 모자이크 없이.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헐 손잡고 있는 거 보임? 이건 우연 아닌데? 신랑이 신우이 사회자라고. 말도 안 돼. 설마 신부가 진짜 신우이가 아닌 거야? 사람들은 추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어요. 그 즈음 유정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건 내가 한 거야? 뭘 말하는 거야? 사진. 그 계정, 너 맞지? 너도 결국 눈치챘구나. 이제 좀 덜 답답하네. 유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쳤어? 너 지금 우리 둘 인생 망치고 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 나는 내가 망가뜨린 내 인생 되돌리는 중이야. 너 왜 이렇게까지 해? 왜냐고? 넌 내 모든 걸 가져가 놓고 단 한 번도 미안해한 적 없잖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울음도 아닌 숨죽인 분노 같은 소리였어요.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도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넌 이제부터 법으로 살아야 해.
나는 내가 무시한 그 질서로 너를 박살낼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유정의 집 앞엔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명 법무법인 고소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익명 제보 계정이 언론에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 계정엔 다음 글이 올라왔어요. 당신은 내 친구였고 그의 아내였고 나의 등을 찔렀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기로 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그냥 이름도 얼굴도 없는 사람이에요. 댓글엔 박유정이 누구냐는 질문과 함께 그녀의 과거 지인들이 하나둘씩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준비한 다음 복수는 가족이었어요. 언론에 터지고 나서 유정은 사라졌어요. SNS 댓글엔 온갖 추측이 오갔고 그 여자 잡았다는 거짓 제보에 진짜 그녀를 아는 사람들이 달려들었고 결국 유정이 살던 오피스텔 앞에 기자들이 진을 쳤다는 뉴스까지 떴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녀가 내 앞에서 입꼬리를 올리며 말하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넌 너무 바보같이 착해서 가끔은 속이 터졌어. 그 웃음이 이제는 그녀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된 거죠. 그런데 예상 밖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시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내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 앞에서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죠. 너 진짜 제정신이니? 집안을 망신시키고도 지금 잘났다는 듯이 살아?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저 진우 씨랑 이혼도 안 한 상태인데요. 법적으로 아직 그 사람 제 남편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경직됐어요. 이혼하자고 연락했잖아. 네,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위자료 소송 먼저 할 거라서요. 재산 분할도 있고요, 무단 중혼도 있고요, 정신적 피해 보상도 있고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내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꺼낸 한마디가 내 속을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임신 못했던 거야. 뭐라고요? 내가 그 집안에 애 하나 못 낳았으니까 진우가 흔들린 거라고. 그 애라도 있었으면 진우가 너 버리고 갔겠냐고. 순간 내 눈앞이 하얘졌어요. 결혼 10년 동안 아이 얘기 나올 때마다 괜찮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말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 걸 이유로 내 인생을 부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나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가로등 아래 떨어진 낙엽이 바스락였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많이 기다렸지. 돌아보니 남편이었어요. 몇 주 만에 본 얼굴이었어요. 초췌했고 눈밑은 꺼져 있었어요. 그는 내 옆에 앉더니 말없이 손을 모았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왔어? 나는 최대한 무심하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정리하자. 모든 건 잘못됐어. 잘못됐다고.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야? 유정이랑 그건 오래전 일이야. 사실 나도 그 애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처음엔 그냥 외로웠어. 그 순간 나는 참았던 분노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외로웠다고. 넌 하루도 나와 떨어져 산 적 없었잖아. 너 출근할 때 도시락 싸줬고, 명절 때 시댁 일 다 했고, 내가 힘들다 하면 밤새 어깨 주물러 줬고. 알아.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그는 울먹였지만 나는 전혀 감정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안하면 고소 취하해 달라는 말은 꺼내지도 마. 너 감옥 갈 수도 있어. 그리고 난 그걸 원해. 그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내가 날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때 나도 이제부터 너를 사람 아닌 걸로 볼 거야. 짐승처럼 살아. 내가 택한 길이니까. 며칠 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상대편에서 하배 씨도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웃었어요. 조건이 궁금한데요. 그쪽이 걸고 싶은 것보다 제가 걸 조건이 더 세니까요. 그리고 그날 나는 유정의 또 다른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녀는 진우의 전 연인이 아니었어요. 진우가 그녀를 거절했었고 그 이후로 10년 넘게 내 곁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질투였던 거예요. 나는 드디어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을 들게 돼요. 그리고 그 칼끝은 이제 시댁 전체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조용하고 순한 여자라고 착각했듯이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끝까지 밀려봐야 진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나는 복수를 계획하는 인간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독하게 차분하게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변호사에게 새로운 자료가 도착했어요. 진우의 결혼 전 채무 내역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결혼 직전까지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고 결혼 직후부터는 내 명의로 된 공동계좌에서만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인감 도장을 스캔해 보관하고 있던 흔적도 발견됐어요. 이건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어요. 경제적 기생, 사기 결혼, 재산 갈취. 그 순간 나는 그와의 10년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동안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가 나를 감싸는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법적인 전쟁이었고 나는 그 전장에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바로 가정 파탄에 대한 명백한 물증들이었어요. 유정과 주고받은 편지, 사진, 클라우드 대화 기록, 혼인신고 날짜, 돈의 흐름, 그리고 그가 숨겨온 채무와 문서 위조 정황. 이 모든 걸 나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 접수했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익명 제보자라는 이름으로 이중 생활을 하는 남편에 대한 고발 글을 올렸어요. 물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글은 며칠 만에 10만 뷰가 넘었어요. 그 즈음 시댁에서 내용 증명이 하나 도착했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시댁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 의사를 검토 중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나는 웃었어요. 명예? 내 명예는 누구한테 물어봤나요? 결혼식장에서 친구한테 남편 뺏기고 그 친구가 신부가 되어 나타난 나한테 한마디 위로도 하지 않았던 그 가족이 지금은 자기들 체면이 상했다고 고소장을 준비 중이라니. 나는 곧바로 답장을 썼어요. 귀시댁 가족의 행위는 공익제보의 범주에 해당하며 본인의 법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음. 원하신다면 민사 형사 동시 대응 가능. 며칠 후 진우가 다시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이번엔 말없이 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잠시 나가봤어요. 왜 왔어? 한마디만 듣고 싶어서. 무슨 말? 내 하루는 어땠니?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그 말, 우리가 연애할 때 그가 매일 밤 해주던 말이었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 말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고, 그 말로 나는 위로받았고, 그 말로 사랑을 확인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 말은 공허했어요. 내 하루는 너 없는 세상이 편해지고 있어. 생각보다 빨리 적응돼서 좀 무서울 정도로. 그는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 유정이도 날 버렸어. 시댁도 나랑 선 긋고. 나 갈 곳이 없어. 그래. 그럼 이제 법정에서 보자. 나는 문을 닫았어요. 며칠 후 드디어 법원 소환장이 도착했어요. 진우의 중혼죄, 사문서 위조, 배임 혐의, 그리고 유정의 공모,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이제 시작이에요. 내 인생을 짓밟은 사람들을 정확히 법 앞에 세울 시간. 법정은 늘 냉정했어요. 진실을 따진다기보다는 증거가 있는 쪽이 이기는 싸움이라는 걸 나는 직접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준비한 건 완벽했어요. 서류, 계좌 내역, 통화 기록, 사진, 영상, 녹취록까지. 모든 게 시간순으로 정리된 진실의 연대기였죠. 그날 첫 재판이 열렸고 유정은 처음으로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법정에서 마주한 그녀는 예전의 그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곤이 깊게 묻어 있었어요. 나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나한테서 빼앗고 싶었던 게 정말 남편이었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원했던 건 내가 갖고 있던 안정감, 평온, 자존감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빼앗기 위해 그녀는 내 전부를 뒤엎었고 이제는 자기 자신까지 잃게 된 거죠. 판사는 유정에게 질문했어요. 피고인은 원고 남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유정은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전 연인 관계였어요.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었고 결혼식은 저 혼자 감정에 휩싸여 버린 일이에요. 그 말은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덮어 씌우는 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느꼈어요. 그녀가 진우를 지키려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직접 물었어요. 유정아, 내가 날 배신한 이유 딱 한 문장만 말해줄래?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너는 항상 내가 되고 싶던 사람이었어. 그 순간 법정 안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숨을 멈췄고 판사도 펜을 멈췄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이 말 한마디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나와의 경쟁에서 스스로 진 걸 인정한 거예요.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진우. 봉투 안엔 단 한 장의 종이와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너를 사랑했다는 말조차 이젠 나한테 사치인가 봐. 나는 편지를 들고 그대로 찢었어요. 그 어떤 문장도, 그 어떤 후회도, 그 어떤 감정도 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도 이젠 알겠죠.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어요. 진우는 중혼 혐의와 사문서 위조로 징역형 집행유예, 유정은 공모 혐의와 명예훼손 일부 인정으로 벌금형, 그리고 민사소송은 내 전면 승소. 배상금은 예상보다 많았어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들이 쥐고 있던 거짓말의 권리를 박탈한 것, 그게 중요했어요. 판결 다음 날 나는 SNS 계정에 마지막 글을 올렸어요. 사람은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죠. 그리고 그 무너뜨린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본 나는 두 번 다시 나를 속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법원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흩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끝났다. 그때 바람이 살짝 불었고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나의 삶을 살아야 할 시간이라고. 승소 이후 내 휴대폰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렸어요. 언론 인터뷰 요청, 방송 출연 제안, 심지어 출판사에서 에세이집을 내자는 말까지 들었죠. 처음엔 당황했어요.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 모든 게 나를 짓밟은 사람들이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라 생각했어요. 유정은 SNS에서 사라졌고 진우는 사표도 낼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회사는 그의 경력을 사유서 없이 해고 처리했고, 업계 커뮤니티에서는 그 이름 석자가 블랙리스트가 되어버렸대요. 나는 그들이 쓰러진 자리에 내가 직접 깐 바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이웃 몇몇은 말을 걸었어요.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혹시 그 이야기 속 주인공 그쪽 아니세요? 나는 피하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말했죠. 맞아요. 근데 이젠 과거 이야기예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을 과거라고 부르기까지 말이죠. 나는 그 후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도서관 아르바이트였고, 그 다음엔 작은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강좌를 맡게 됐어요. 아, 저 그 글 봤어요. 그 글 쓴 분 맞죠? 한 수강생이 반짝이는 눈으로 묻는 걸 듣고 나는 작게 웃었어요. 그때 그 글이요? 지금은 그 글보다 더 괜찮은 삶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는 게 참 고마웠어요. 시간이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강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었고 근처 카페로 비를 피하러 뛰어들어갔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그는 도서관에서 몇 번 마주쳤던 남자였어요. 항상 조용히 책을 읽던 말없이 인사만 나누던 사람. 그가 내게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그때 책상에 두고 가신 메모 그쪽이었죠? 순간 기억이 났어요. 책상 위에 떨어져 있던 책갈피. 거기 적혀 있던 한 문장. 혼자가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다시는 누구도 믿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 문장은 내가 그 시절 썼던 글귀였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 그 문장,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어요. 예전에도 말 걸고 싶었는데 그냥 말 걸면 울 것 같아서요. 나는 웃었어요. 정확했거든요. 그때 내가 누군가 말을 걸었으면 정말 울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서요. 지금이라면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아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커피를 마시고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가끔 눈을 마주치고 웃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나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온함이었어요. 세상에 등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속였다고 믿었는데 그냥 한 사람이 말없이 커피를 내 앞에 밀어주는 순간 나는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방울은 그쳤고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나는 문득 진우가 나에게 보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너를 사랑했다는 말조차 이젠 나한테 사치인가 봐. 그 말에 대답하듯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이젠 날 위한 단어로 쓰고 싶어. 그리고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에 꽂혀 있던 작은 카드 한 장. 그 남자가 보낸 거였어요. 혹시 다음에도 혼자 비 피하는 날이 있다면 같이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웃었어요. 진심은 돌고 돌아 결국 닿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책이 출간된 날 나는 작은 출판 기념회를 가졌어요. 초대한 사람은 많지 않았고 나를 정말 응원해주는 몇몇 지인들, 그리고 조용히 뒷자리에서 앉아있는 그 카페 남자가 있었죠.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축하한다는 말 대신 그냥 조용히 내 책을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좋았어요. 그가 내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란 게 왠지 위로였어요. 며칠 후
나는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길게 자란 머리카락이 툭툭 떨어질 때마다 마치 과거의 나를 잘라내는 것 같았어요. 와, 이미지 확 바뀌셨네요. 훨씬 단단해 보이세요. 미용사가 웃으며 말했죠. 단단해졌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강해졌다는 말보다 더 따뜻하고 현실적인 단어였어요. 나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에서 와인을 따랐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고생했어.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에게요. 이 모든 시간을 견뎌낸 나에게, 그래도 끝까지 나를 지켜낸 나에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를 무너뜨린 모든 것들에도 조금은 고마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바닥을 봤다는 뜻이니까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진우에게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 나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넌 정말 멋진 사람이었고 그걸 몰랐던 내가 바보였다. 나는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용서의 말도 분노의 말도 이제 필요 없었어요. 그는 내 인생의 한 장이었고 그 장은 이제 완전히 덮였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더 흘렀고 나는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강좌를 계속했고 강좌 이름도 바꿨어요. 무너지지 않는 글쓰기. 그 첫 수업날 늘 조용히 뒤에 앉아있던 남자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어요. 이번 학기 끝나면 같이 여행 갈래요?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고 나도 이제 그 눈을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대신 기차 창가 자리로 예약해줘요. 그는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어요.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친구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가요. 가끔은 혼자 걷고 가끔은 누군가와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매일 밤 거울을 보며 말해요. 오늘도 잘 버텼어. 수고했어. 어쩌면 그 결혼식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날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날이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제 철문을 넘었고 그 문 너머엔 진짜 내가 서 있었어요. 사연자의 인생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